다음 날 나는 향토 방위대 대원과 합류해서 피난을 떠났다. 방위대에선 다들 나를 데리고 떠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줬지만 특히 근숙이 언니가 좋아했다. 그럭저럭 20명 가까운 젊은이가 대원의 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단체 행동을 했다. 단체 행동을 해보니까 왜 갑자기 대원이 불어나고 방위대가 권위가 있어졌는지 알 것 같았다. 한강다리가 끊어져 없을 때라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배 얻어타기가 쉬운 게 아니었다. 한남동 나루에는 피난 가려는 사람들이 백전치듯 집결해 있어 그동안 서울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실감케 했다. 도강이 어렵다는 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는 경우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피난을 가라고 부추겨만 놓고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가는 것도 되게 까다롭게 굴었다. 도처에서 신분증을 조사했고 특히 배 타는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시민증 외에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했다. 헌병이나 경찰의 검문이 잦은 것은 행여 피난민을 가장한 적의 오열이 섞여 있을까봐 그런다는 거였다. 오열이란 생소한 말은 들을수록 무슨 뜻인지 감은 잡혀갔지만 기분은 나빴다. 한강 이북 사람은 쭉정이 취급 아니면 오열 취급을 하지 못해 하는 게 한강 이남 사람만 아끼고 보호하려는 처사처럼 보여서 배알이 꼴리기도 했다. 그럴수록 어서 한강 이남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조바심이 일기도 했다. 그런 부질없는 조바심 말고는 걱정할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내 짐은 소풍 갈 때에 육색 무게밖에 안 됐고 단체 행동은 검문을 당할 때도 한 사람이 대표로 해결을 해주니까 편했고 배편을 교섭하는 것도 대원들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었다. 돈 한 푼 안 걷었는데도 노숙하는 동안 식사는 인근 밥집에서 날라다 주었다. 걱정할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간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아니었다. 숙부 말로는 오빠네는 영등포로 통하는 가교로 건너도록 했다는데 건네주기까지 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보다 앞서 이남 땅을 밟았는지 아직인지는 짐작이 안 됐다. 나의 식구들 생각은 걱정이나 불안이라기보다는 상처였다. 남이 보면 놀라 자빠질 것 같은 징그러운 상처만 같아서 근숙이 언니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짐짓 명랑하게 굴었고 툭하면 큰 소리로 깔깔대기를 잘해서 단 하루 만에 애교 덩어리라는 별명을 다 얻었다. 그전에도 그 후에도 애교 덩어리는커녕 애교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위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구렸으면 그런 소리를 다 듣게 되었을까. 나중까지도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곤 했다. 노숙한 다음 날도 오후에나 한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우리 대원을 겨우 한 배에 다 태울 수 있는 크지 않은 배였다.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 디딘 땅도 탈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래사장이라는 게 이상했다. 딴 대원들의 덤덤한 태도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나 홀로 동경에 마지 않던 이남 땅이었다. 마침내 이남 땅이었다. 그날은 멀리 가지 못하고 말죽거리에 있는 농가를 얻어서 밥도 시켜 먹고 잠도 잤다. 한 방에서 포개 자다시피 했는데도 어찌나 곤히들 잤는지 다음날 한나절에나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 다음 날은 용인의 산골에서 묵게 되었다. 왜 그런 길을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다. 그런 산골에도 집집마다 피난민들로 방이 차 있어서 가까스로 거적을 깔고 드셀 수 있는 헛간밖에 못 얻었다. 그러나 식사는 푸짐하고 넉넉했고 내가 따로 걱정할 게 없이 저절로 입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다.
자고 깨니 어젯밤 남자들은 흉흉한 마을 소문 때문에 교대로 보초를 선노라고 하면서 연방 선하품들을 했다. 흉흉한 소문이란 고개 너머에 있는 분교의 주둔에 있는 외국 군인이 언제 색시서리를 하러 나올지 모른다는 거였다. 피난민 중에도 원주민 중에도 심심찮게 당하는 이들이 생겨날 만큼 이 근방에선 이 동네가 가장 그 방면의 취약지구라고 했다. 만약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들이닥치면 어쩔 셈으로 보초를 선냐냐고 했더니 깔든지 베고 눕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범강 장다리 같은 남자 20명이서 여자 둘을 감추지 못하겠느냐고 했다.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겨우 감춰줄 계략이나 짜면서 범강 장다리를 자처하다니 픽하고 서글프게 웃고 말았지만 내가 모르는 동안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은 여간 고맙지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수원서는 단박대원이 반으로 줄었다. 연고지나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아 목적지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밤마다 물집을 따가며 온양에 이르렀을 때는 다들 뿔뿔이 헤어지고 총무부장하고 근숙이 언니하고 나하고 세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온양은 총무부장의 연고지였고 우리는 끝까지 향토방위대의 사람을 맡고 있는 총무부장을 따라다님으로써 밥 걱정, 잠자리 걱정을 안 하려 들었다. 그가 쓰는 비용이 공금인지 찬조금인지 그의 개인 돈인지도 구태여 알려들지 않았다. 알아봤대짜였다. 그는 친척집으로 가면서 변두리에 있는 움막을 겨우 면한 오막살이에다 숙식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맡겼다. 아마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 곳을 물색한 것 같았다. 얼마간의 성금을 치르는 것 같았지만 근숙이 언니하고 둘만 남자 졸지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된 것처럼 불안했다. 근숙이 언니는 며칠 안 있어 그 집이 땅꾼 집이라는 걸 알아냈다. 부엌과 안방과 윗방과 헛방과 또 방 한 칸이 일자로 나란히 붙은 그 일자집은 툭 터진 마을을 등지고 답답하게도 골목만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시뻘건 다네를 드러내고 직립해 있는 동산에 면하고 있었다. 그 시뻘건 낭떠러지에는 이 집 부엌문과 마주목에 굴이 하나 뚫려 있었다. 일제 때 뚫어놓은 방공호가 서울에도 많이 남아 있을 때였다. 다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방공호가 가까이 있다는 게 든든하면 든든했지. 조금도 이상스러울 게 없건만 호기심 많은 근숙이 언니가 그 굴 안에 들어가 본 모양이었다. 굴 속은 젖은 인조견천이 휘감기듯이 기분 나쁘게 섬뜩하고 눅눅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오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서리서리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이 반짝 고개를 고추세우고 혓바닥을 날름대더라고 했다. 근숙이 언니는 재미삼아 한 얘기였는데 나는 소름이 쫙 끼쳤다. 밤에 자다가도 징그럽고 차가운 게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환각 때문에 소스라치거나 비명을 지르곤 했다. 문 밖에 깜둥이가 색시서리를 하러 왔다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 여름이기에 망정이지 겨울이었으면 도저히 못 견뎠을 것이다 싶게 문짝의 이음새가 허술하고 구들의 쥐구멍이 많은 것도 불안했다. 근숙이 언니는 자기 전에 나보란 듯이 쥐구멍을 양말짝으로 틀어막았지만 뱀의 휘감기는 악몽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다. 소스라쳐 눈을 뜰 때마다 근숙이 언니가 나를 보듬어 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괜찮아, 괜찮아. 독사도 땅꾼 집에선 맥을 못 춘단다. 라고 나를 달랬다. 뱀들 때문에 나는 점점 근숙이 언니한테 의존적으로 돼갔다. 뱀의 살갗은 차디찰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어서인지 근숙이 언니의 따뜻한 살이 닿아야만 잠이 오곤 했다. 날은 점점 더워오는데 근숙이 언니는 숙제 밤새도록 나에게 800일을 내주었고
다음 날은 그 팔을 주물러 달라곤 했다. 그러나 땅꾼 여편네가 우리한테 신랑각시 노름하냐고 야한 웃음을 웃고 나선 우리의 관계도 부정을 탄 것처럼 깨적지근해지고 말았다. 이젠 안 무섭다고 땅꾼 집에 두엄더미 같은 요떼기나마 떨어져 깔고 자다가도 어느 틈에 근숙 언니의 팔이 하나는 내 머리를 받쳐주고 하나는 내 가슴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걸 느꼈을 때는 안심스러우면서도 언니가 나를 끌어당긴 것일까? 내가 언니한테 파고든 것일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곤 했다. 동성끼리건만도 피부적인 접촉의 쾌감에는 멀고 어렴풋하지만 확실한 죄의 예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탓이 하고 싶어지곤 했다. 엄마가 끝까지 나를 끼고 돌지 않고 놓아준 게 야속했다. 식구들 그늘에만 있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하는 원망은 식구들 그리움과 다르지 않았다. 총무부장한테 사육당하고 근숙이 언니한테 위무받고 있는 처지가 차츰 느글느글해지기 시작했다.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라면 방향을 틀고 싶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선 이놈의 땅꾼 집을 면해봐야 알 것 같았다. 나는 그걸 언니하고 의논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기 위해 그 집에서 해주는 모든 음식이 느글느글하다고 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 집에서 직접 뱀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근숙이 언니가 굴 속에서 본 게 틀림이 없다면 이 집 사내가 굴 속을 드나들고 메고 다니는 누런 자루 속에 아마 뱀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뱀을 잡기만 하지 죽이거나 끓이지는 않는 게 분명한데도 이 집 뚝배기들은 모조리 뱀 기름에 찌든 것처럼 덮개가 앉아 있었고 그 덮개는 음식마다 우러나 비위를 뒤집고 있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중 끓이거나 삶지 않은 건 김치밖에 없었다. 그 김치라는 게 서울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시금치 김치였다. 느글거리기로 말하면 고춧가루를 넣는 둥 마는 둥 질펀하게 담근 시금치 김치가 으뜸이었다. 언니, 우리 여기서 도망가요. 더 시골로 가서 헛간이나 추녀 끝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이 집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걸 양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운수가 좋으면 품을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붙든다고 도망을 가자니? 아무리 내 비위에 안 맞아도 총무부장이 주고 간 밥값을 다 채울 때까지는 참아야 해. 그게 총무부장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시방 우리 처지가 어디 그런 까탈을 부릴 처지니? 근숙이 언니는 차근차근 옳은 말만 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나는 이런 고생해서 싸. 만약 어디 가서 품이라도 팔아서 이것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난 더 못 견딜 거야. 그런 걸 바라고 있다는 것조차 천벌을 받을 심보야. 왜 그런지는 언니 몰라도 돼. 나는 무안한 김에 횡설수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주절댔다. 그날 근숙이 언니는 나를 데리고 온양 시내로 나갔다. 시장 구경도 하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개천물에서 몸도 씻고 자잘한 빨래도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시장 모퉁이 떼약볕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수수 볶음이를 사 먹었다. 차진 커플 속에 사카린을 듬뿍 찬 앙꼬가 혀를 녹일 듯이 감미로웠다. 햇볕과 화덕의 열기 때문에 몸이 녹아 땅으로 흐르는 게 아닐까 싶게 심한 비지땀이 흘렀다. 수수 볶음이의 맛있음과 철 잃은 더위의 괴로움이 두 줄기의 철로처럼 서로 헷갈리지 않고 제각기 또렷한 게 끔찍했다. 근숙이 언니가 수수 볶음이 값을 냈다. 근숙이 언니 주머니 사정은 나보다 넉넉하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품의 여유로움도 그런 주머니 사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 부러웠다. 수원에서도 그녀는 먼 길을 걸으려면 당분 보충이 필요하다며 꽤 많은 엿을 사다 전 대원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그래 그런지 피난민이 통과하는 길가에 가장 많은 장수가 엿장수였다. 여러 사람한테 고루 베푸는 것 말고도 그녀는 구매구매 나한테만 잘해준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신세를 지면 질수록 그녀를 지독한 구두쇠라고 여기고 있었다.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배은 망덕도 주저하지 않았다. 밥값이 떨어지기 전에 총무부장이 나타났다. 조마조마하던 차에 어찌나 반가운지 몰랐다. 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번엔 서울을 내주지 않고 위기를 넘긴 것 같다고 하면서 피난을 안 나와도 좋을 뻔했다고 했다. 극소수만 남겨놓고 철수했던 경찰이나 관공서에 필요한 인원이 다시 속속 서울로 복귀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도강은 여전히 금지돼 있지만 몰래 건너는 방법도 새록새록 개발되고 완화되어 다시 한강 이남의 강가가 도강을 엿보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시국 소식이었다. 어쩜 그런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부장의 너부죽한 입술을 쥐어 뜯어주고 싶었다. 물론 우리를 오라가라 하는 사람은 부장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 높다란 결정권자는 알기나 알까? 우리 오빠처럼 죽음을 무릅쓰는 피난도 있다는 것을. 하긴 숱한 젊음이 조국 수호에 아낌없이 목숨을 거는 마당에 고작 피난을 기사회생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존재는 벌레만도 못해 보이겠지만 이번에도 얼마간의 하숙비를 땅꾼집에 맡기고 떠난 총무부장은 우리가 그만큼을 다 살기도 전에 나타났다. 그는 전보다 더 풀이 죽어 보였다. 향토 방위대에 해산령이 내렸다는 거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 단체의 존재 이유나 돈줄에 대해 무지했고 물론 소속감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가 취한 후속 조치에 비로소 우리 신세가 끈떨어진 뒤움각이 됐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땅꾼 마누라와 어렵게 실랑이질을 해서 선불한 하숙비를 몇 푼 거슬러 받아 우리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자기 책임은 끝났음을 선언했다. 그는 온양에 남아있을 모양이었다. 우리한테는 남아있으라고도 서울이나 딴 데로 떠나라고도 안 했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보다는 이제부터 책임을 안 져도 그만인 관계라는 걸 분명히 해두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을 것이다.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연락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라고 그가 묵고 있는 곳의 주소를 일러주고 갔다.